지금부터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사건 번호 2025 고합 1219 사건의 판결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피고인은 윤석열이 국무회의 의사종족수를 갖출 수 있는 일부 국무위원만을 선별하여 소집하는 데 관여하였고, 윤석열이 그중 한 명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 소집 전화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그중 한 명인 송미령에게 전화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의사종족수가 채워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갈 때에도 윤석열을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2024년 12월 3일 이후에 피고인 김용현, 윤석열이 순차 서명함으로써 문서로서 성립하였고, 윤석열은 피고인과 김용현이 부수한 문서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피고인은 강희구에게 나중에 작성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될 수 있겠다,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느냐고 말하며 폐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윤석열, 김용현, 강희구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각각 자신의 직위에 해당하는 서명란을 서명함으로써 공동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게 허위 공문서라는 인식과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이 됩니다. 관련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24년 12월 8일 강희구에게 전하여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윤석열이 서명하고 피고인과 김용현이 부수한 비상계엄 선포 표지를 폐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문서를 세 단계에 넣어 파쇄하는 방법으로 폐기함으로써 피고인은 강희구, 윤석열과 순차 공모하여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인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함과 동시에 공무소인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수료인이 같은 문서를 손상하였다는 겁니다. 위정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먼저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과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교부받았고, 그중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은 상위 안주머니에, 나머지는 하위 뒷주머니에 넣고 대접견실을 떠났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정언한 것도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인정됩니다. 대접견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비상계엄 선포문 등 문건을 한데 모아두는 것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대접견실에서 이상민과 대화를 마친 후 그 문건 더미를 하위 뒷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고, 별도의 방법으로 폐기하였거나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등으로 진술을 유보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과 3개월 만에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누어 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네, 유무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양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전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을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하였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용기가 내란을 막았다는 구절에선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실제로 당시 국회 앞에 달려나갔던 국민들은 이 판결을 어떻게 봤을까요? 김지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내란을 도운 2인자에게 23년형을 선고한 한덕수 사건 재판부. 민주주의의 보루가 됐던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내란 사태 주요 고비 때마다 국회로, 남태령로, 헌법재판소로 달려나갔던 시민들 소회는 남달랐습니다. 국민을 지켜주기 시작했다라는 느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권력자들 혹은 법의 기술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타협을 했다 그러면 위로받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합리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시민들의 마음에 좀 위로를 줄 수 있구나. 광화문이나 이제 남태령 등 이제 집회에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노고를 인정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에서부터의 내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시민들은 첫 내란 규정에 대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도 크게 반겼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내란이라는 단어를 언급해서 조금 속이 시원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끝내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다며 매서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모든 구멍이 다 막히니까 그제야 인정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모습이 되게 치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란 관련 재판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민들의 바람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온당한 판결입니다. 지루할 수도 있고 혹은 답답할 수도 있지만 진실을 통한 징벌이 있다 그러면 전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